1971년 2월 1일부로 부산의 국제신문 수습기자가 된 나는 군대를 갔다 온 26세 청년이었다. 기자 교육장에 들어온 두 선배 기자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며 기자들에게 전하곤 한다. 명문 쓸 생각을 버려라. 기사문은 짧고 쉽고 정확하게 쓰면 된다. 기자는 부산시장을 대하는 태도와 시청 소위를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한다. 수습 기간이 6달이었는데 이 부서 저 부서 돌아다니면서 기사를 썼다. 1960년대에 쌓아 올린 권투, 야구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 1971년 3월 8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무하마드 알리 대 조 프레이저 헤비급 통합 챔피언 결정전은 세계의 대결로 불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알리가 15회 프레이저로부터 다운을 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밥맛을 잃었다. 권투 붐을 타고 나는 식문의 헤비급 챔피언 열전을 연재했다. 수습을 끝내고 정식으로 배치된 곳은 문화부였다. 문화부는 조용한 부서로 알려져 있었지만 나는 시끄럽게 취재하고 다녔다. 젊은 층에 퍼지는 환각제 문제를 취재하다가 음악실에서 만난 고교생으로부터 대마초를 파는 노점상을 알아냈다. 마침 부산 진역 앞 부산 동부경찰서 옆 골목이었다. 내가 봉지에 담긴 대마초를 사는 뒷모습을 사진기자가 찍어 사회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최초의 특종이다. 특종의 쾌감은 달콤했다. 이런 쾌감은 중독성이 있어 55년째인 지금도 특종을 꿈꾼다. 문화부 기자가 경찰 출입 기자가 써야 할 기사를 썼지만 나와 발이 침범을 따지는 사람은 없고 격려만 해주었다. 특종은 지금껏 이어지는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신기록이나 금메달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을 할 수 없듯이 특종의 가슴이 뛰지 않는 이는 기자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놓지 않고 있다. 나는 특종을 한 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마약 문제는 그 뒤 나의 전공이 되었다. 히로뽕 관련 글과 책을 많이 썼고 코리안 커넥션은 일본에서 번역되었는데 야쿠자들이 많이 사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980년대 후반 신성희 씨가 감독과 주연을 하여 영화로 만들기도 했다. 천마총 출토 붐이 준 충격. 1970년대 한국 언론의 문화부에선 문화재 발굴이나 발견 기사가 주목을 받았다. 1971년에 공주 무령왕릉 발견에 이은 1973년의 경주 천마총 발굴은 치열한 취재 경쟁의 현장이었다. 창업주 장기영 선생의 영향으로 한국일보가 문화재 취재에서 앞서 나갔는데 경주에서도 금관 발견 특종을 했다. 이어서 조선일보가 천마도 발굴 특종을 했다. 서울에서 온 문화재 전문 기자들과 달리 인맥이 없는 나는 머리를 굴리는 수밖에 없었다. 신라 고분에선 글자가 나오지 않아 축조 연대와 피장자를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었다. 원전력 연구소가 155 고분의 목관 파편을 가져가 탄소연대 측정을 했는데 내가 그 결과를 알아냈다. 서기 340년 전후 70년이었다. 즉 서기 270에서 410년 사이였다. 이는 나무의 나이고 실제로 조성된 연도는 약 100년 후로 추정되는데 묻힌 이는 지증왕이란 주장이 강하다. 순장을 폐지하고 북방초원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호칭인 마립간을 왕으로 바꾸고 특히 국호를 신라로 결정한 기역 군주. 그의 품격에 어울리는 찬란한 부장품은 문화적 충격이었다. 1973년 여름 발굴단이 천마총 출토품을 기자들에게 공개했을 때 실내가 황금색으로 환했다. 금관, 금모, 금제관식, 금귀걸이, 금허리띠, 그리고 칼과 마구와 서양식 유리잔들, 북방 기마 민족의 야성이 거기에 있었다. 조선 조정 문학성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내가 한국인의 원형을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금관총 금관의 모습이 달라진 이유. 이 충격은 지금까지 나의 탐구 주제가 되었다. 흉노족 출신으로 추정되는 신라 지배층의 야성과 멋, 기마민족의 영혼에 이끌려 나의 상상력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거쳐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일로 이어진다.
문무왕은 자신의 비문을 통하여 나는 육로 왕자의 후손이라고 고백했고 천마총은 이를 물증으로 뒷받침했는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적 성과를 반영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 천마총 발굴을 계기로 그 유명한 금관총 금관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아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일제 때인 1921년 졸속으로 발굴된 금관총 금관은 금관, 금모, 새 날개 모양의 금제간식을 한 세트로 조립한 형태여서 호화롭게 짝이 없지만 한편으론 저걸 과연 쓸 수 있었을까? 의문도 들었다. 금관총 발굴은 서둘러 하다 보니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면이 있었다. 천마총 발굴 때 금관, 금모, 금제간식은 따로 떨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나는 이를 근거로 하여 금관총 금관이 별개로 있어야 할 3종을 하나로 조립한 것은 오류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요사이 AI로 검색했더니 나의 주장이 계기가 되어 금관총 금관을 천마총 금관과 일치시켰음을 알게 되었다. 석유 발견이란 세계적 특종을 상상하면서 1970년대의 부산은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 기자로서는 행운이었다. 4.19의 단초가 되었던 3.15 맞산 일거를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은 그 19년 뒤에 일어나는 부마 사태도 취재하게 된다. 부산 교두보 시절부터 세계를 향하여 다른 지방을 향하여 열려 있었던 부산은 박정희 정부 등장 이후엔 수출 전진 기지로 역동적이었다. 특히 신발 공장이 많았다. 나도 포항 석유는 경제성 없음이라는 글을 썼다가 해직된 이후 한 10개월간 세계 최대의 신발공장 국제상사 사상공장 기획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부산의 사회 경제적 격변은 1979년 10월 이고 출신 김영삼 총재 제명 직후 터진 부마 사태의 배경이 되고 이게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나는 이 사태의 기록자를 자임하다가 신군부에 의하여 잘린 다음엔 서울로 직장을 옮긴다. 역사의 흐름과 인생 항로가 동행한 것이다. 1973년부터 나는 해저 석유 시추 취재에 매달렸다. 이게 문화부 기자의 영역이 되는지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나는 과학 기사를 쓴다는 이유를 내세워 달려들었지만 내심 세계적인 특종이 꿈이었다.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최대 특종이 석유 발견 아니겠는가. 마침 로열 더치 3 통해 제6광구에서 시초에 들어갔고 그 보급기지가 부산 감만동에 있었다. 나는 이곳을 출입하는 유일한 기자가 된 것이다. 영어와 일어가 되니 해양 석유 개발 관련 책을 읽은 실력으로 쉘 기술자들과 대화가 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분야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설치는 험한 업종으로서 종사자들을 러프넥이라고 부른다. 해저 시초선에서 부산기지로 전송하는 문서 중 핵심은 검증 보고서였다. 전문 용어로 가득했지만 해독이 가능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여기서 오일 쇼란 말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했으나 천연가스는 검출되는데 석유는 보이지 않아 세계적 특종은 신기루였다. 중금속 오염보도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공해 문제를 언론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나는 특히 일본에서 발생한 카드뮴 중독의 이타이타이병과 수은 중독의 미나마타병 같은 게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국제신문의 중금속 오염을 주제로 연재 기사를 쓰면서 분석학 분야에서 저명한 부산수산대 원종훈 교수를 자주 찾게 되었다. 1973년 7월 원 교수를 만나니 한국 어패류의 납, 구리, 수은 등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준치를 넘지는 않아 오염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수치라고 판단하여 기사를 썼는데 이게 중앙지에 더 크게 보도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문교부는 수산대학 양재목 학장에게 압력을 넣어 원 교수를 해고하라고 했으나 학장은 내가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는 학장직은 교수 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교수는 아무나 할 수 없다면서 대신 사표를 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나의 중금속 오염 문제 보도는 1974년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제7회 한국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기자들에게 주는 상이 많지 않을 때이고 29살의 4년차 기자가 상을 받게 되니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졌다. 서울로 상을 받으러 가는 날이 하필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이 쏜 총탄으로 별세한 8월 15일 그날이었다. 기자협회는 그때 기자협 회보를 내고 있었는데 편집실장이 나중에 한국언론사 연구학자로 대성하는 정진석 선생이었다. 이 작은 신문이 1974년에서 1975년에 걸쳐 터져나온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나도 국제신문 기자협회 분회 요원이 되어 등사판 사내 신문 제작에 참여, 언론 자유운동에 가담했다. 이런 언론계의 민주화 운동은 신민당 김영삼 의원이 유경수 여사가 별세한 그달의 총재로 뽑힌 것과 연동되어 활발해졌다. 유신 선포에 느닷없다 생각.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로 비상계엄령이 발동하고 국회는 해산되고 헌법이 정지되었을 때 나는 부산 금정산성에서 문화재 취재를 하고 있었다. 느닷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밝힌다. 면서 그의 7.4 성명 이후 전개된 남북대화에 따른 새로운 정세의 조성을 비상조치의 이유로 삼았다. 지금 읽어봐도 설득력이 없는데 당신은 공허하기만 했다. 그는 유신 선포의 진짜 이유를 그답지 않게 애매하게 설명했다. 새로운 체제로의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부득이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체제 개혁을 단행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마지막 호소는 예언적이었다. 나 개인은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의 재단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 지 오래입니다. 그때 외국에 나가 있던 김대중은 측근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귀국을 포기,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친북 세력과 엮이게 되는데 김영삼은 일본을 거쳐 귀국한다. 귀국 하루 전날 밤 도쿄 호텔에서 그와 만났던 한 도쿄 특파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삼은 밤새 폭음을 하면서 박정희를 저주하다가 아침에 공항으로 갔다고 한다. 이렇게 김대중과 김영삼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유신체제는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를 내걸었다. 박정희는 세계 최고의 효율적 행정기구를 만들어 이병철, 정조영 같은 야생마 같은 기업인을 뿌리면서 70년대를 질주하는데 그 줄기는 중화학공업건설이었다. 김종필은 정계를 은퇴한 뒤인 2005년 나와 인터뷰하면서 살고 보니 정치는 허업이고 기업이 실업리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 박 대통령은 결국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신 선포를 한 것이다고 정리했다. 윤필용 사건 1973년 공부 안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부산까지 전해진 것은 그해 3월이었다. 이른바 윤필용 사건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군대 시절부터 가장 오랫동안 모신 측근이자 군부 내 실력자이던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육군부 안사에 연행된 것은 1973년 3월 9일, 구속된 것은 3월 26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4월 17일. 비공개 공판 끝에 육군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가 있었던 것이 4월 28일이었다. 윤필용 소장, 손영길 중장 등 10명의 장교가 군복을 입은 차렷 자세로 선고를 받는 사진이 날짜 석간에 실리면서 그들의 죄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언론은 독자적 취재 없이 판결문과 국방부 장관 담화문을 근거로 이들의 부정부패적 사생활과 군내 사조직 운영을 중점 부각했다. 판결문은 법률적 판단을 한 내용이 아니라 치부와 엽색 행가스에 치달음으로써 반유신적 죄악을 자행했다는 식의 인신공격적인 규탄문이었다. 대한일보 사장 김현존 씨의 수재 의원금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윤 장군이 압력을 넣어 중단시켰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 직후 김 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대한일보는 폐간되었다. 이날 징역 15년에서 2년까지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윤필용 징역 15년, 수경사 참모장 손영길 준장 징역 15년, 육군본부 진급민사실보좌관 김성배 중장, 육군범죄수사단장 지성한 대령, 26사단 연대장 권익현 대령, 6번 진급민사실 신재기 대령 등이다. 기소는 되지 않았으나 윤필용 계열로 알려진 장교 30여 명이 전역당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안교덕, 정동철, 배명국, 박정기, 김상구, 정봉화도 포함되었다. 이때 숙청되었던 군인 중 상당수가 제5공화국 때 중용된 점이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드러낸다. 박정희 시대 최대의 사건. 윤필용 계열의 숙청은 중앙정보부로도 번져 유락 부장의 고향 울산 후배인 이재걸 감찰실장이 구속되었고 30여 명이 해직되었다. 이 실장은 동양인 손영길 수경사 비서실장과 연락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유락과 윤필용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준 것이 화가 되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독자처럼 이 사건을 기사로만 파악했던 내가 윤필용 씨를 처음으로 만나 이 사건을 역사적 맥락에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로부터 14년이 흐른 1987년 가을이었다. 박정희 시대 비화를 추적하던 월간지 기자들 사이에서 최후의 비화로 불렸던 사건이었다. 나는 이 사건의 열쇠를 쥐인 3인, 즉 윤필용, 신범식 전 서울신문사장, 강창성 전 육군보안사령관을 모두 인터뷰하여 입체적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점에서 박정희 시대 최대의 사건이란 느낌이 왔다. 이 사건으로 군부 내 육사 출신 장교들의 판도가 달라졌다. 정규 1기이기도 한 11기 장교 중 진급에서 늘 선두주자였던 이들은 전두환, 손영길, 김복동, 최성택이었다. 이 사건으로 손영길 준장이 거세됨으로써 전두환이 11.6 사건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길이 마련되었다. 그가 이끈 하나회는 형식상 해산되었으나 그 인맥은 그대로 남아 12.12 뒤엔 정권의 핵심에 자리 잡는다. 연쇄작용. 한편 이 사건을 수사했던 강창성 육군보안사령관은 몇 달 뒤 관구사령관이란 한직으로 가게 된다. 1973년 8월 어느 날 박 대통령이 충남 도청을 방문하기 위하여 대전에 왔다. 물론 강 소장도 충남의 기관장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환영 나갔다.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박종규 경호실장이었다. 각하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묵고 있는 호텔로 갔더니 그는 정장을 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박 실장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대통령은 강 장군을 곁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었다. 그자가 김대중이를 데려오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제 그자를 불러 혼을 냈어. 그때의 감으로는 박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은 일을 이유락 정보부장이 한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한다. 강 장군은 이 부장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이유락 부장이 윤필용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뻔했다가 신임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김대중의 해외 활동에 대한 대통령의 신경질적 반응에 기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지령했다는 게 정설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1973년 12월엔 이유락 부장마저 날아갔고 납치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저질렀다고 하여 일본에서 반한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단 청년 문세광이 북한 공작에 포섭된다. 이듬해 8월 15일 문세광의 저격에 의한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인간 박정희의 내면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의 최후를 앞당긴 면이 있다. 유경수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박종규 경호실장마저 물러나고 차지철이 등장한다. 윤필용 사건 이후 1년여 사이에 유락, 박종규, 윤필용, 강창성 등 내 핵심 측근이 사라진 대신 김재규와 차지철,
그리고 전두환이 권력 핵심부에 진입하는 길이 트여 한국 현대사의 30년을 결정하는 11.26 저녁과 12.12 밤중의 총성, 그 무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11.26과 12.12로 가는 길. 1987년 이틀에 걸쳐 6시간 인터뷰를 한 윤필용 씨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증언자였다. 특히 박정희와 자신을 객관화한다는 점에서 그랬다. 그의 해석은 이러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을 친 것은 역적 모해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인기가 높아지던 이유락 정보부장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그 사람됨을 훤히 알고 일정 기간 쓰신 다음엔 버리신다는 것을 잘 알고 또 각오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란 보호막이 무너진다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대통령은 실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모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김종필은 탄압해서 다스렸고 이유락은 그저 잔재주 피우는 것을 받아주면서 다루었죠. 이 부장이 김일성 만나고 와서 우쭐대는 것 같으니까 모델 케이스로 나를 치면서 너희도 똑바로 해 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지요. 내가 잡혀 들어간 뒤 김용욱 전 정보부장이 도망가고 이유락도 부장에서 해임된 뒤 장기간 외국으로 피해 있다가 보장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한 뒤로는 측근들 사이에 누구와 누가 친하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친제이 피니, 반제이 피니 하는 말도 사라졌어요. 박 대통령은 친자식처럼 아끼던 윤필용을 희생양으로 삼아 권력 핵심부를 정리정돈했다는 이야기다. 박 대통령은 1971년 10월에 항명파동 때 여당 내의 독자 세력 사인방을 수청한 데 이어 자신의 권력 측근 안에서도 독자 세력을 이룰 만한 소지를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다. 친위 쿠데타 성격의 유신 선포는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에 방해물이 될 만한 여건, 내 정치 세력을 정리해버린 셈이다. 일견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정지 작업을 완료한 듯 했으나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생기고 있었다. 계속